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해낼 수 없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중년의 철학,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입니다. 지은이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 멀리 깊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불행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예쁘다 라며 순수하게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벚꽃을 봐도 단풍을 봐도 아름다움에 감동하기보다 이 경치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곤 합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때 휠체어에 탄 아버지와 외출하면 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헤아려 보곤 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구나. 언제나 짙은 안개 속에서 사는 듯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가끔은 정신의 안개가 맑게 거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버지에게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현실이 보였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보게 되어 기뻤지만 아버지에게 또렷하게 다가오는 현실이 행복하게 느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49세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슬픈 일이었죠. 아버지가 과거 자신은 결혼했고 아내와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아내가 25년 전에 자신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편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에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굳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이른바 한 점의 시간을 살던 아버지가 앞으로의 인생, 즉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미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는 현실까지 인지했습니다. 아버지는 흡사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현실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개가 맑게 거칠 때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다라는 평소 보이지 않던 현실을 발견한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미래는 글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이 짧을지 어떨지도 애초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리 상상한들 상상한 대로의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미래가 없는 쪽이 현실이며 안개 속에서 사는 아버지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본래 없는 것을 두고 그것이 짧은지 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를 유추할 수 있다며 반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명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감각으로 1년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나이를 먹은 지금 1년이란 무척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엊그제 새해를 맞았는데 금세 벚꽃이 피고 무더운 여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뭅니다. 1년을 길게 느끼는 감각과 짧게 느끼는 감각 중 어느 쪽이 현실이고 진짜일까요? 누군가는 어느 쪽도 진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느끼든 1년은 365일입니다. 시계로 가늠되는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이며 길게 느끼든 짧게 느끼든 그것은 주관적 감각에 불과합니다. 우물물을 만지면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관적 감각입니다. 진실은 우물물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하므로 차가워지지도 따뜻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다고 믿어버리면 행복할까요? 자명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시간은 더디게 갑니다. 마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합니다. 즐거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고 해서 불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면 그래서 더더욱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만 주야장천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공허해집니다. 공허한 오늘을 살지 않으려면 미래를 오늘과 분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관상동맥을 혈전이 막아서 생깁니다. 관상동맥은 지름이 겨우 2mm에서 3mm밖에 안 되는 혈관입니다. 혈전은 3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관여하여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마감을 지켜야 하는 일, 감기, 가까운 친지의 불행, 이 3가지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우선인데 주의한다고 해서 이를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하루하루를 즐겁게, 의미 있게,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현실을 긍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인 한 부인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남편의 병이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보라고요. 과연 재발할까? 재발한다면 언제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하고 지금 아무리 불안감에 시달려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상상하던 대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겁내던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어떤 괴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급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해칩니다. 고통은 미리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사는 기쁨을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 질병이나 죽음이 유발하는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걱정도 번민도 없이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점에 주의하면 될까요? 불안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래란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와 단절하면 불안은 해소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집착하는 이유는 연이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행복한 일상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닙니까? 욕망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닌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이대로 끝날까봐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을 오늘의 연장으로 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런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의식을 지금에 고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받을 연금이 없고 신체가 부자유한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실제입니다. 게다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불행과 후회의 집대성인 과거는 성가시기 마련입니다. 간혹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실제였는지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사한 일 등 굵직한 기억들도 시간 순으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몇 살 때 일이었는지조차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여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열중해서 읽고 있던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의 어머니는 혼자서는 책 읽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장편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했더니 여동생 말이 어머니는 입원 전에 그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름은 길고 같은 사람이라도 복수의 호칭이 있어서 작가를 금세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어머니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면서 읽었고 어머니가 보여준 그 메모를 여동생은 기억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그 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침상에서 읽어드린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여동생이 유품으로 받았다는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과거의 사실을 두고 나와 여동생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과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다른 의미를 부여하냐면 지금의 내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일도 떠돌이개도 많았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 눈에는 모든 개가 크게 보였고 무서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개는 달아나면 쫓아오니까 길에서 개를 만나면 절대 달아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큰 개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은 주랭랑 쳤지만 그만은 부모님이 일러준 대로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그의 기억은 개에게 물린 지점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때 이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개에게 물린 순간을 떠올렸을 때 순진하게 타자를 믿으면 무서운 일을 당하며 이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개에게 물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연히 기억해냈습니다. 개에게 물렸을 당시 때마침 지나가던 낯선 아저씨가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병원으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떠올린 이후에도 개에게 물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에게 물린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더해지자 과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쁜 추억이 좋은 추억으로 바뀐 겁니다. 어떤 사건도 그 자체로는 선악무기입니다. 즉, 선도 악도 아닙니다. 개에게 물린 것은 나쁜 기억이지만 누군가 그를 도와준 기억은 좋은 기억입니다. 그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무서운 일은 당할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직 5살이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러는 매일 묘지를 지나 등교해야 했습니다. 묘지를 지날 때는 무서워서 가슴이 죄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지날 때 느끼는 그 공포에서 자신을 해방해야겠다고 결심한 아들러는 어느 날 묘지에 도착했을 때 일부러 그부들보다 뒤로 처져서 가방을 묘지 말뚝에 걸고 혼자 묘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걷다가 나중엔 천천히 걷다가 하는 동안 어느새 공포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세 때 아들러는 그때의 친구들을 만나서 묘지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그 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묻는 아들러에게 친구들은 대답했습니다. 묘지 같은 건 없었는데? 친구들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들러가 용기를 짜내서 줄다름쳐 빠져나갔던 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묘지가 실제하지 않았다고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아들러에게는 왜 과거의 회상이 필요했을까요? 어릴 때 고난을 이겨내려 용기를 발휘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어릴 때도 해냈는데 지금 못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 격려했겠죠. 아들러와 달리 나쁜 기억을 창출하거나 과거의 체험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지금 그 나쁜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과거를 핑계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껏 보아왔듯이 과거는 지워지고 없어지지 않지만 지금이 바뀌면 과거도 바뀝니다. 부연하자면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가령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도 확실한 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고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일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인생을 한 차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결혼 전 남편에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일이 살아갈 힘을 잃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좌우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편지를 읽지 않은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충격받은 과거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충격받아야 할 일이었는지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직후의 반응을 되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면 남편의 과거가 살아갈 힘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훨씬 전에 파경을 맞을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마음의 버팀목이었다면 결혼 전 남편의 과거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없던 것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상대의 장점이었던 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식입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상대의 단점, 결점, 문제 행동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깨진 기와장 밑에 깔려 탈출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남편을 본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낙담한 끝에 이혼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부부의 이혼이 속출했다는 기사를 당시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면 아내는 남편이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진 때 같은 사고를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진 발생 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설령 지진 전에 관계가 나빴던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진 후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면 이제부터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을 질책해도 헛일입니다. 과거를 떼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다 크고 나니 나는 부모님에게 그다지 관심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내가 너무도 가엾습니다. 이 서글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에게 말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더 화가 납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을 같은 마음으로 키웁니다. 단,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는 처음에는 부모의 주목, 관심, 애정을 독점할 수 있었지만 동생이 태어나면 왕좌에서 밀려납니다. 부모는 동생을 돌보느라 여력이 없어서 예전과 똑같이 마지를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가 마지를 돌보지 못하게 된 것은 부모가 마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에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 겁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기 시작한 셈입니다. 4년쯤 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을 느끼고 뇌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해마가 수축해서 20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20년의 기억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해마가 수축한 아버지의 뇌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다. 말했듯이 아버지는 25년을 함께 산 어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더 오래 살아서 아버지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현실에 직면했다면 아마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함께 살면 고충도 많았을 겁니다. 결혼 후 한동안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아버지에게 들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괴롭지만 인생을 함께 해온 상대가 그것을 전부 잊어버린 것을, 더군다나 내 존재마저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기억이 사라진 것을 한탄하고 슬퍼해도 기억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린 과거를 상기시키려 해도 헛수고입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과 어떻게 살아갈지 궁구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이 첫 만남인 것처럼 여기며 살기 바랍니다.